부장검사 민노는 강남의 한 룸살롱 뒷골목에서 조폭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가던 20살 소녀 소연을 운명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내 딸이라고 외치던 그 순간 소연의 목에서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진 낡은 목걸이가 모든 진실의 문을 엽니다. 그 목걸이는 21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민노가 첫사랑 연희에게 평생의 징표로 선물했던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악한 민노가 소연을 다그쳐 알아낸 진실은 처참했습니다. 민노의 어머니가 연희가 돈을 받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연희는 눈까지 먼 채 홀로 딸을 키우며 가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최근 쓸쓸히 생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그런 엄마의 장례비를 갚기 위해 지옥 같은 룸살롱 주방에서 오물을 닦으며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대한민국에서 부장검사 강정민, 혼자 살은 지 5년. 제 곁에 남은 건 오직 범죄자들을 쫓는 서늘한 집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째 잠복 수사 끝에 강남 유흥가의 거대 조직 흑룡파의 아지트를 급습하던 밤이었죠. 유흥업소 뒷골목은 비릿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사이 제 눈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 둘이 가녀린 소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죠. 소녀는 저항할 기운조차 없는지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 내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거칠었습니다. 조폭놈들은 부장검사인 내 얼굴을 알아본 듯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소녀를 낚아채 내 등 뒤로 숨겼습니다. 내 롱코트 안으로 구겨지듯 들어온 소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이제 안전하다. 낮게 깔린 내 목소리의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소녀의 얼굴. 그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려친 듯 멈춰버렸습니다. 지수. 20년 전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혀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가냘픈 턱선. 환영을 보는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소녀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황한 내가 소녀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찢어진 소매 사이로 소녀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손등 위로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내 시선이 멈춘 곳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소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감긴 낡은 가죽 팔찌. 세월에 닳고 닳아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변해버린 투박하게 꼬인 세 줄짜리 가죽 팔찌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팔찌는 21년 전 겨울 신림동 쪽방촌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내가 아르바이트비를 쪼개 가죽끈 3개를 사다가 지수에게 직접 꼬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내 손목에 있는 거지? 이거 어디서 났어? 말해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다그치자 소녀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차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차고 있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수가 죽었다니. 20년 전 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돈 몇 푼에 나를 버리고 떠났다던 그 여자가 내가 준 싸구려 가죽 팔찌 하나를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다가 죽었다는 말인가. 조폭 놈들이 다시 기세를 잡고 다가왔습니다. 이봐, 아저씨. 남의 집 주방 보조한테 왜 이래? 그년이 우리 사장님한테 진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법과 원칙이라는 틀 안에 가둬두었던 맹수가 고개를 든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소연을 더 깊이 품 안으로 끌어당기며 조폭 놈들을 향해 사신의 눈동자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딸이다.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폭들도 옆에 있던 수사관들도 내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 내 딸이라고. 방금 이 아이 몸에 손댄 놈들.
내가 직접 대한민국 검찰의 이름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당장 꺼져. 조폭들이 뒷걸음질 치며 흩어졌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품에서 엉엉 울고 있는 이 가여운 소녀가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핏줄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지수가 홀로 이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그 모진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슬픈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 지수를 떠나보내던 그 겨울밤의 차가운 눈물처럼 말입니다. 조폭들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 나는 소연을 내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소녀는 마치 짐승에게 쫓기던 어린 사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지수의 옆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핸들을 잡은 내 손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집이 어디니? 내 물음에 소연은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해진 달동네의 꼭대기.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서 우리는 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평창동 저택에서 비단요를 깔고 잘 때 내 아이는 이 가파른 길을 20kg 쌀포대를 지고 올랐을 테니까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낡은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믿기 힘든 그곳에 지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액자조차 없었습니다. 빳빳한 종이에 붙여진 사진 속 지수는 20년 전 그날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한테 따져오지 않고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궤짝 위에는 지수가 남긴 유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그중 내 시선을 잡아끈 건 빛바랜 편지 뭉치와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20년의 시간이 피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민 씨, 오늘 우리 소연이가 첫걸음마를 뗐어요. 당신을 닮아 다리 힘이 어찌나 좋은지. 당신 어머니가 무서워 당신에게 연락은 못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부장검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멀리서나마 축하할게요. 우리 소연이 당신 성을 못 물려줘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이 만들어준 이 팔찌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듯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내 앞길을 망치지 않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해외로 떠났다고 했던 그 비정한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수는 만삭의 몸으로 어머니에게 쫓겨나면서도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죽을 힘을 다해 숨어 지내며 식당 일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며 소연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옆에서 가만히 나를 지켜보던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빠 원망 안 했어요. 아빠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나쁜 사람들 잡는 영웅이라고. 자기가 있으면 아빠 옷에 흙탕물 묻는다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픈 거 아빠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되네요. 소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지수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검사로서 명예를 잃을까봐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약값이 없어 응급실 한번 못 가보고 이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내가 준 싸구려 가죽 팔찌를 가슴에 품고 내 이름을 불렀을 지수. 나는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튼살이 박인 20살 소녀의 손. 설거지통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퉁퉁 부어오른 그 작은 손을 잡고 나는 맹세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이제야 왔다. 지수가 너를 지켰듯이 이제는 이 아빠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거야. 내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모든 것들. 아빠가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하마.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20년을 참아온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내 혈육을 유린한 세상을 향한 서늘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눅눅한 지하방의 정막을 깬 건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거친 발길질 소리였습니다. 야, 이소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안 나와? 어제 뒷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조폭 놈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소연이가 갚지 못한 지수의 병원비와 사채 이자를 빌미로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죠. 겁에 질려 내 옷자락을 꽉 쥐는 소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연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안심시킨 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라, 이 아저씨 아직도 여기 있네. 검사 양반, 어제는 운 좋게 넘어갔지만 오늘은 안 돼. 이 기집애가 쓴 신체 포기각서가 우리 손에 있다고. 문 앞에 선 덩치 큰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가 엄마의 마지막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폭들에게 잡힌 피눈물 섞인 담보였습니다. 그들은 소연이를 다시 유흥가로 끌고 가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내 안에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법전을 머리맡에 두고 정의와 절차를 입에 담으며 살았던 검사 강정민의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씹어 삼키려는 악마들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 그 아이. 이제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아이다. 뭐, 이 아저씨가 진짜 노망이 났나. 검사면 다야. 우리 형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임마. 그들의 협박에 나는 실소했습니다. 권력, 배경, 그런 건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내 밑에서 10년을 함께한 수사관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기로 소문난 박 수사관이었습니다. 박 수사관, 나다. 지금 당장 특수부 애들 소집해. 흑룡파, 그리고 그놈들 뒤 봐주는 대성캐피탈.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지워버린다. 영장, 그건 사후에 내가 책임지고 받아낼 테니까. 당장 들이쳐. 조폭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듯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내 힘에 사내의 고개가 뒤로 꺾였습니다. 너희가 건드린 게 누군지 똑똑히 기억해둬라. 너희는 오늘 한 남자의 인생을 짓밟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아버지를 깨운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골목길이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소연이를 괴롭히던 놈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이 놈들은 그저 깃털에 불과했습니다. 소연이와 지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진정한 괴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나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가자. 이제 이런 어두운 곳에서 숨어 지내지 않아도 돼. 아빠가 약속할게. 내 인생에서 그늘진 곳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소연을 데리고 그 낡은 지하방을 나왔습니다. 내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평창동 산동네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엔 20년 전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이제는 내 딸의 존재조차 부정할 나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 강정민, 오늘 부장검사라는 명예도 가문의 품격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직 내 딸을 위해 가장 비정한 아들이 되어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부와 권력의 요새라 불리는 평창동의 저택들은 오늘도 우아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만삭의 몸이었던 지수가 눈물로 걸어 내려왔던 그 가파른 길을 이제는 내가 내 딸 소연의 손을 잡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저택들이 낯선지 제 소매 끝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정중앙,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던 나의 어머니, 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민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그리고 내 옆에 그 남루한 아이는 누구?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소연을 어머니의 코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연의 낡은 운동화가 어머니의 최고급 카펫을 더럽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20년 전에 돈 몇 푼 쥐어줘서 쫓아냈다던 그 여자의 딸, 아니 제 딸 소연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소연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죠. 정민아, 너 미쳤니?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것을 데려와서 내 집을 더럽혀. 그 여자가 결국 애를 빌미로 너를 낚았구나. 역시 천한 것들은 피를 못 속인다더니. 어머니의 그 독설이 내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20년 전 지수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내 눈을 가렸던 그 비정한 거짓말. 그리고 지수가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죽어갈 때도, 내 딸이 조폭들에게 머리채를 잡힐 때도, 이 여자는 이곳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겠지요. 천한 건 이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지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면서도 제 앞길 망칠까봐 숨죽여 살다가 병원비가 없어 죽었습니다. 내 딸은 그 엄마 장례비 300만 원 때문에 룸살롱 주방에서 오물을 닦았단 말입니다. 거실의 샹들리에가 내 고함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 어머니도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대한민국 부장검사의 상징인 신분증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부장검사 아들, 이제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의 엄마를 죽이고 이 아이의 20년을 짓밟아 얻어낸 이 잘난 껍데기. 당신이나 가지세요.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로만 살 겁니다. 어머니는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며, 가문에서 제명하겠다며 위협했죠. 하지만 나는 실소했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지수가 남긴 가죽 팔찌를 본 순간 내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는 쓰레기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제 딸 근처에 사람 보내시면 그땐 아들이 아니라 검사로서 어머니를 법정에 세울 겁니다. 당신이 지수에게 저지른 그 모진 짓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내가 어떻게든 죄를 물을 테니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오자 꾹 참았던 소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딸의 머리를 가만히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이제 평창동의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비로소 따뜻한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돌아온 길. 이제야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을 겨우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시린 겨울을 밀어내고 연분홍빛 벚꽃이 피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 지독했던 뒷골목의 빗줄기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부장검사라는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서울대학교 교정에 서 있습니다. 내 앞에는 남색 과잠바를 입고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이가 보입니다. 엄마의 약값을 위해 스스로 태워버렸던 그 꿈. 1년 동안 내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끝에 소연이는 당당히 제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여기 좀 봐. 나 오늘 진짜 대학생 같지? 소연이가 꽃다발을 흔들며 달려와 내 팔짱을 낍니다. 룸살롱 주방에서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던 그 손은 이제 전공 서적을 넘기는 고운 손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우리는 차를 몰아 교외의 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따스한 햇살이 종일 머무는 그곳에 지수의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죠.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위대한 어머니, 이지수 여기 잠들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그 낡은 가죽 팔찌를 꺼냈습니다. 소연의 손목에서 내 손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지수의 곁으로 돌려보낼 시간입니다. 지수야, 나 왔다. 우리 소연이 이제 대학생 됐어. 당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당신이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가 나눠 가질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수가 괜찮아요. 정민 씨, 소연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가죽 팔찌를 비석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 싸구려 팔찌 하나를 믿음처럼 간직하며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켜낸 여자. 그녀의 사랑이 결국 나를 일깨웠고 우리 딸을 살려냈습니다. 나는 이제 검찰청이 아닌 작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일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형이 되어 싸웁니다. 평창동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잃었지만 저녁마다 소연이와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 소박한 식탁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인생의 중턱을 넘어선 50대의 나이에 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공보다 귀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을 보니 지수가 웃고 있습니다. 소연이가 내 손을 꼭 잡습니다. 20년을 돌아온 길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지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수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딸 잘 키울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당신 곁으로 가는 날, 그때는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당신이 좋아하던 들꽃 한 알음 들고 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